우리가 이제 집합이라는 걸 먼저 배워요. 수학에서, 그지? 집합이 제일 앞단원에 나와, 그지? 집합이 왜 제일 앞단원에 나올까? 기본이라? 어떤 기본인데? 네가 공부하면서 집합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안 쓰는 것 같아? 써? 실제로 안 쓰는 것 같지? 그지?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집합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지. 거의 다 집합이야. 니들이 배우는 건 다 집합이야.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풀었어. 그지?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답을 뭐라고 그래? 해. 진짜 해라고 그러나? 해는 줄여서 쓴 거죠. 해집합이라고 해, 해집합. 그 식을 만족시키는 x들이 값들을 모아놓은 거지. 몇 개씩 나오잖아. 2개씩도 나오고 3개씩도 나오고, 그지? 해집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또 뭐를 하지? 뭐 방정식 같은 거 말고 뭐 함수 같은 거. 함수 같은 거 그래프 그리면 그게 다 점들의 집합이야. 그지? 뭐 니네가 원도 배웠지. 원. 원의 정의가 뭐냐? 원의 정의. 무슨 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선 안 쓰이는 데가 없어. 수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사람이냐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이냐를 얘기할 때도 기준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논리적이라고 얘기해. 그죠? 대충 얘기하는 거야. 그냥 대충 그냥 뭐 우리 사투리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거시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야, 거시기 그거 거기 있으니까 좀 갖다 와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대충 얘기하는 거거든. 정확하게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으니까 어떻게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논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이 일상용어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김장 담그다가 나한테 그래. 이래야 거시기 좀 갖고 와봐. 그러면 도대체 거시기가 뭔데 그렇게 해서 따지거든. 근데 희한하게도 아줌마들끼리 일할 때는 어이 거시기 좀 줘봐 그러면 거시기를 준다고. 거시기 좀 줘봐 그러면 막 양푼 주고 거시기 좀 줘봐 그러면 막 그 고춧가루 주고 한단 말이야.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어. 근데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언어거든. 현정이가 알고 있는 자연수하고 솔미가 알고 있는 자연수가 같아야지 둘이 말이 통해. 그렇지 않냐? 솔미는 마이너스 1이 자연수라고 알고 있는데 현정이는 마이너스 1이 자연수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야 자연수 중에 마이너스 붙은 애가 있지 라고 솔미가 얘기를 했어. 솔미는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어. 그러면 현정이가 볼 때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한국어라고 하는 게 한글로 이루어진 언어고, 그지? 영어는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언어죠. 수학은 숫자와 기호로 이루어진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 목적은 커뮤니케이션이지. 내가 한 말을 제가 알아들어야 돼. 내가 한 말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객관성이에요. 객관적이어야 돼. 누가 봐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지? 현정이가 봤을 때, 난 쟤는 이뻐. 근데 솔미가 보면, 쟤는 나보다 안 이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쁘다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현정이 머릿속에 있는 이쁜 애들의 집합과 솔미 머릿속에 있는 이쁜 애들의 집합이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합에서 니들이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냐면,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원의 정의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솔미가 뭐라고 그랬지? 점들의 집합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점들의 집합이 한두 개? 그지? 직선도 되고 원도 되고 뭐 타원도 되고 뭐 평면도 되고 뭐 끝도 없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니들이 집합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뭐 여기 중간에 뒤로 넘어가면 뭐 나오면 뭐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고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 어쩌고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걸 할 때
내가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도구일 뿐이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은 그 뭐 교집합이 여집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냥 벤 다이어그램 잘 그리면 나와. 누구나 알 수 있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한번 읽어보면 집합, 모을 집자의 합칠 합자죠. 그래서 모아서 합쳐놓는다. 모임이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하지, 그지? 그러니까 모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게 그거죠. 현정이는 이쁜 애들, 솔미는 이쁜 애들이라고 했는데 둘이 안 맞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객관적 기준으로 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기 집합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야. 객관적이어야 돼. 누가 봐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것만 집합이라고 하겠다 이거야, 수학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그 대상이 명확한 모임. 그 대상이 명확해야 돼. 대상이 모호하면 또 안 되는 거야. 그지? 대상이 명확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성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성원자의 성분 소자거든. 원소라는 게. 그걸 구성하고 있는 자그마한 단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객관적 기준으로 그 대상이 명확한 모임. 그렇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집합을 왜 배우냐는 아까 얘기했지. 수학은 거의 집합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게 다 집합이어야 돼. 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을 해서 서로 주고받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합의 표현법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모임의 테두리가 필요했겠지? 그냥 솔직히 이렇게 그냥 쓰잖아. 우리는 평소에. 예를 들어, 야, 요번에 급식 먹을 사람 손들어 그래갖고 막 이름을 쭉 써요. 그냥 대충.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고, 내가 그 테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부터 얘네까지는 하는 애들, 여기서 여기까지는 안 하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테두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중괄호를 쓰는 거지. 중괄호로 집합을 표시하게 됐고, 그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서 그 쉼표들, 요런 쉼표들을 가지고, 요런 쉼표들 있죠. 요런 쉼표들로 원소를 구분을 해요. 그쵸? 요 쉼표들로. 그러니까 여기는 원소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그럼 요 B라는 애를 보면 요 중괄호가 경계였지. 그럼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쉼표만 쉼표야. 요 안에 있는 쉼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소가 몇 개냐면 하나. 그 다음 요게 2개야, 2개. 3개, 4개 이렇게 쓰는 거지. 그지? 요거는 원소가 집합이 원소인 거지. 그지? 집합이 원소인 거예요. 집합이 원소. 그러니까 집합은 집합의 원소일 수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로 쓰잖아. 원소라는 걸 한글로 쓰죠. 근데 한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어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지 수학을 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기호화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기호로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A가 A의 원소다. A가 A에 속한다. A가 A를 포함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건 다 할 줄 알죠. 이렇게 삼지창. A가 A의 원소다. A가 A에 속한다. 큰 쪽으로 벌어져 있지, 그지? 그 다음에 A가 A를 포함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엘리먼트라는 거에서 요 앞에 이자, 대문자 이를 따온 거야. 엘리먼트. 엘리먼트가 원소라는 뜻이에요.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뜻이죠. 초등학교를 영어로 엘리멘트리 스쿨이라고 하거든. 엘리멘트리 스쿨. 그래서 요게 너무 길으니까 이제 기호화. 그러니까 니들이 수학을 잘하고 간단 명료하게 하고 싶으면 기호를 잘 표현하면 돼. 근데 내가 그걸 아직 안 배웠다. 그럼 말로라도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집합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거다. 그 다음에 집합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원소로 얘기를 해야 돼. 집합 통째로 얘기할 수는 없어. 왜냐면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솔미가 이쁜 애들, 야, 이쁜 애들이 집합이 있어. 솔미가, 야, 이쁜 애들, 걔들이 키가 다 크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정이 머릿속에 있는 애들은 키가 작은 애도 있거든. 그러니까 통째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쁜 애 중에 누구는, 뭐 이런 식으로. 다 원소를 끄집어내서 비교를 하고 원소로 얘기를 해야 돼요. 집합은.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뭐 합집합이니 교집합이니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대충 공부할 때는 2개 합치면 되지, 2개 공통인 거 되지, 라고 얘기했겠지만, 그것도 다 원래는 원소들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소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집합을 한번 써봅시다. 실제로 써보면 A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썼어. 2, 4, 6, 8 이런 애들을 쭉 썼어. 그지? 이게 원소가 몇 개냐? 엄청나게 많지.
가장 단순한 거에서 시작을 해. 수학은 항상. 가장 쉽게 시작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불편한 게 생기면 그걸 좀 고치기 위해서 조금 더 편한 거, 이런 게 생기거든. 원소를 쭉 써봤어. 하나도 안 불편해, 그지? 생각나는 대로 썼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소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지. 이거 언제까지 써야 되냐 이거야. 그죠? 요런 방법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죠. 원소를 그냥 나열하는 거니까. 쭉 쓰는 거니까. 원소 나열을 했는데 불편해. 근데 불편한데 잘 봤더니 규칙이 있어. 2, 4, 6, 8. 이게 무슨 수냐? 어? 2의 배수. 그래. 2의 배수라고도 하고, 짝수라고도 하고. 그쵸?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 쓰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써? 요렇게 쓰는 거야, 요렇게. 여기다 규칙을 쓰는 거예요, 규칙. 요쪽에다 원소를 써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제 요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조건만 썼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거죠. 간단히 쓸 수 있지. 훨씬 많은 숫자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는 2배수라고 써있지? 근데 x가 원소라는 뜻이야. 요렇게 써도 되고 x는 자연수라고 써놓고 2x라고 써도 되죠. x는 자연수니까 x는 1, 2, 3, 4, 5,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걸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2, 4, 6, 8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다는 원소를 쓰는 거예요. 이건 내 맘대로 쓰는 거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기 쉬운 대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을 쓰면 좀 편하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규칙이 보였으니까 이렇게 썼는데 규칙이 안 보이면 어떡할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럼 요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 규칙이 안 보이면 아무리 원소가 많아도 원소 나열법 써야지. 어쩔 수 없는 거죠. 규칙이 있을 때만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을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합시다. 구분을 해서 기억하면 좀 좋으니까. 원소 나열법의 장수점은 뭐야? 원소가 바로 눈에 보여. 딱 보면 2, 4, 6, 8, 6이 원소야? 딱 보이죠? 그죠? 그게 장점이야. 그지? 근데 원소 나열법의 단점이 뭐야? 원소 나열법의 단점. 길게 써야 된다는 거죠. 길게 써야 되고 불연속적인 원소들. 불연속이라는 게 뭐냐면 원소끼리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거야. 1 다음에 2야? 그럼 초등학생이지. 초등학생은 1 다음에 2지. 그지? 그럼 중학생이면 1 다음에 뭐 1.1이야? 그것도 초등학생이지. 모르죠. 1 다음에 0.0이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잖아. 그지? 우리가 그걸 실수의 조밀성이라고 얘기했었죠. 중3 때. 그지? 2하고 1.1 사이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건 연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 다음에 2라고 얘기하는 건 불연속적인 거죠. 이어지지가 않지 두 개가. 그지? 그래서 불연속적인 원소들을 쓸 때는 원소 나열법을 쓴다. 주로.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좀 한정적이면 원소 나열법을 쓰는 게 편하지. 원소가 눈에 보이니까. 그럼 요런 단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건제시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원소를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짧게 쓸 수 있어. 그지? 연속적인 수를 다 쓸 수 있어. 그지? 1하고 2 사이에 있는 원소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런 장점을 갖게 되지만 요런 장점에도 단점이 생기겠지. 한눈에 보이진 않는다는 거지. 그죠? 생각을 좀 해야지. 그지? 2의 배수 써 있는데 야 8의 2의 배수야. 그럼 8을 2로 나눠보고 나머지가 떨어지냐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땐 이걸 쓰는 게 편하고 어떨 땐 이게 쓰는 게 편하지. 그지? 그런 건 좀 알아두고 써야죠. 우리가 어떤 도구를 배우는 거거든. 수학이라고 하는 게 가장 쉬운 거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어려워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들을 배워나가는 거니까 어떨 때 쓰는지가 더 중요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떻게 쓰는지보다는 어떨 때 쓰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원소 나열법하고 조건제시법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건 다 표현할 수 있게 됐어. 그지? 어떤 집합을 표시해봐라. 그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집합이라는 걸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커뮤니케이션이 목적이라 그랬어. 그지? 아까 얘기했지만 솔미가 알고 있는 이쁜 애들의 집합과 현정이가 알고 있는 이쁜 애들의 집합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서로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지? 비교를 하니까 너도 이쁘다고 생각하고 나도 이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여기 있고 나만 이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여기 있고 둘 다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여기 있고 그지? 솔미만 이쁘다고 생각하는 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 관계를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걸 배운 거죠. 그러니까 집합 하나하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집합과 관계를 표현해야 되는데 집합을 이렇게 써봤어. 솔미가 썼어. A는 1, 3, 5, 7, 9, 11, 13 이렇게 딱 써놨어. 솔미는 원소나열법이 편해. 그러고 쭉 썼어. 현정이는 좀 배웠다고 조건제시법으로 쓴 거야. 15 이하의 3의 배수 이렇게 딱 써놨어. 한눈에 딱 보여 안 보여? 공통적으로 뭐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죠. 나는 관계가 궁금한데, 그치? 얘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이렇게 써봤다고. 그럼 좀 보이지? 근데 왜 보여? 개수가 작으니까 보여. 개수가 엄청나게 많으면 어떡할 거야? 보여, 안 보여? 개수가 또 엄청 많으면 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지금 한눈에 보여. 원소나열법 쓰면 한눈에 보이지. 근데 공통적인 게 보이는데 한눈에 보이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으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으면 아예 그런 애들만 모아놓고 표시를 하자 이거야. 그치? 그래서 발생한 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집합으로 따로따로 쓸 게 아니라 아예 공통적인 걸 아예 딱 이렇게 모아놓고 쓰자 이거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원소 나열법을 한눈에 보기 좋게 써놓은 거예요. 그지? 이게 원소 나열법 아니야. 방금 전에 이제 솔미가 썼던 1, 3, 5, 7, 9, 12, 13 있는 거고 현정이가 썼던 3, 9, 12, 15가 있는 거죠. 한눈에 보이는 거죠. 원소 나열법을 눈에 보기 좋게 우리가 이제 좀 유식하게 하면 비주얼라이즈 했다고 해요. 시각화한 거예요. 한눈에 보기. 근데 그럼 원소 나열법은 그럼 시각화를 했는데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죠.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조건제시법도 한눈에 보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서 그걸 한 게 수직선이고 수직선이죠. 2하고 7 사이에 있는 원소들. 집합이에요. 이것도 그지? 벤 다이어그램하고 똑같지? 벤 다이어그램은 중요한 건 여기다 원소를 하나씩 썼지만 여기서는 구간으로 표시하면 되잖아. 4하고 8 사이에 이렇게. 그지? 그럼 4하고 7 사이가 공통적이네. 1하고 4는 얘만 있네. 7하고 8은 여기 있네. 아, 1하고 8은 여기 안 들어가네. 보이죠? 한눈에. 딱 봐도 벤 다이어그램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대신에 얘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구간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니들이 수직선을 막 그렸지만 그게 집합이었다라는 건 인식을 못했었지. 그죠? 이것도 집합인 거죠. 그죠? 집합을 보기 좋게 쓴 거지. 그 다음에 원래는 배웠는데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배웠죠. 그죠? 부등식의 영역 같은 데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요렇게 요거는 이제 그 원소들이 하나짜리래. 요거는 뭘로 나타나느냐면 순서상으로 나타나는 애들 있지. 1,2, 2,3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좌표 평면에 나타나죠. 그죠? x값이 예를 들어 x값이 1, 3, 5, 7, 9 이렇게 있으면 그건 수직선에 나타나는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어떤 원소라고 하는 애가 1,3, 1,7, 2,3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건 좌표 평면에 나타나죠. 그죠? 좌표 평면에서 어떤 놈의 집합은 여기 동그라미 안쪽에 있는 집합이 A, 요거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이 B, 그럼 요게 교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조건제시법을 눈에 보기 좋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집합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럼 집합의 종류도 되게 많겠지. 이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런 건 다 알죠. 그죠? 유한집합을 표현하는데 뭐가 편할까? 유한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조건제시법하고 원소나열법 중에 모르죠. 네. 모르죠. 규칙이 있으면 조건제시법으로 쓰는 게 편하고 규칙이 없으면 원소나열법으로 쓰는 게 편하다 그랬지. 개수가 무한이 있고 개수가 무한이 없고에 대해서 있다고 안 했지. 그지? 자, 무한집합 같은 경우 한계가 없는 집합이죠. 무한집합은 원소나열법하고 조건제시법 중 누가 더 편할까요? 네, 역시 모르죠. 네. 조건제시법을 쓸 때는 어떨 때 쓴다고? 규칙이 있을 때 쓴다고. 규칙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쓰는 거지. 규칙이 없는데 원소가 적고 많고는 상관이 없어. 규칙이 없으면 아무리 많아도 원소나열법으로 써야 된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은 좀 명확하게 해야 돼요. 공집합은 당연히 이제 저기 빌공, 공술의 공수거 뭐 이런 말도 있지. 그지? 공술의 공수거가 뭔 말인지 알아? 공술의 공수거? 빈몸으로 왔다가 빈수레가 아니야. 응?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공술의 공수거. 인생의 허상 뭐라 그래? 인생 무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불교에서 하는 거지. 공술의 공수거. 자, 우리가 이제 집합을 얘기하다 보니까 집합 간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뭘 먼저 얘기해야 되냐면 요 뒤에 있는 요거 뭐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 여집합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 그지? 무슨 얘기야? A, B 사이에 관계가 있다 없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A와 B가 같다. 그러니까 솔미가 생각하는 이쁜 애들의 집합과 현정이가 생각하는 이쁜 애의 집합이 같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까 집합은 뭘로 얘기해야 되냐고 그랬냐면 원소로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동일하다. 그걸 우리는 상등이라고 표시하고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 A하고 B가 같다 해서 등호로 표시하죠. 그죠? 그 다음에 합집합 무슨 얘기야? 아, 솔미가 생각할 때 이쁜 애들하고 현정이가 생각할 때 이쁜 애들을 다 합쳐보자 라는 뜻이죠. 그러면 솔미가 생각하는 애들 일단 다 끄집어내. 현정이가 생각하는 애들 일단 다 끄집어냈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합친 거예요. 1, 2, 3, 2, 3, 4 이렇게. 그지? 근데 어차피 이 안에 2, 3, 2, 3은 두 번 들어있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렇다고 뭐 거기 홍길동이 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요게 일단은 다 합쳤다가 뭘 하죠? 요 공통인 애들을 빼주죠. 요게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공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NA 더하기 NB는, 합집합, 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를 하죠. 그게 무슨 짓이야? A에 있는 원소 더하고 B에 있는 원소 더했다가 공통적인 애는 한번 빼줘야지. 두 번 들어갔으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합집합의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써? A의 원소이기도 하고, 그지? 아니면 B의 원소이기도 하다 이런 뜻이죠.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인 애들을 다 모아서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거야. 합집합은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거죠. 교집합은 A의 원소에도 있고 B의 원소에도 있는 애. 그러니까 A의 원소이기도 하고 B의 원소이기도 있는 애. 그런 애들이고. 서로서는 현정이가 생각하는 이쁜 애들하고 솔미가 생각하는 이쁜 애들이 하나도 안 겹치는 거야. 아, 미적 기준이 나랑 안 맞아. 뭐, 코드가 안 맞아. 뭐 이런 얘기죠. 서로라는 말은 요건 한글이고요. 소라는 것은 이게 소원하다. 희소성 할 때. 그러니까, 소원하다. 이렇게 좀 공통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소는 집합에서도 쓰이지만 요 뒤로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숫자의 인수에서도 서로소를 써요. 약수배수 할 때도 공통점이 없을 때. 그 여집합이라는 건 뭐야?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야영 같은 거 같을 때 뭐 야 여분 좀 더 가지고 와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 여자를 쓰는 게 저게 나머지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집합이라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나머지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게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집합과는 관계를 얘기한다고, 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은 공통점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뭐 공통적인 애들을 다 합쳤냐 아니면 공통이 없는 애들을 뺐냐 뭐 이런 얘기만 했지 누가 누구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 그것도 일종의 관계죠. 그죠? 현정이가 이쁜 애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솔미가 생각하고 있는 애들 안에 다 들어있는데 솔미가 몇 명을 더 갖고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이제 부분집합이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집합에서 내가 원하는 원소들만 다시 뽑아서 다시 만든 집합이야. 뽑아낸 게 아니라 뽑아내서 다시 만든 집합이죠.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A는 B에서 원소를 뽑아서 다시 만든 집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의 원소는 B의 원소에 다 들어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C같이 생긴 걸로 표시하죠. 요거는 컴포넌트에서 요 C를 따온 거예요. 컴포넌트가 구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그래서 A의 임의 원소를 X라고 하면, 그러니까 모든 원소는, 그 원소는 B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다 다른 말이야. 다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를 다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럼 부분집합수를 이제 많이 물어보잖아. 부분집합이 몇 개나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죠. 그 중에 이제 내가 몇 개를 갖고 있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전 같으면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1, 2, 3, 그럼 부분집합 구해라 그러면 1, 2, 3, 1, 2, 1, 4, 2, 3, 1, 2, 3 이렇게 따졌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뭘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제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사고의 기준을 나누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눈 건 어떤 거냐면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잡은 거야. 그지?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 하나 있는 거 1, 2, 3. 그지? 두 개 있는 거 1, 2, 1, 3, 2, 3. 그지? 세 개 있는 건 1, 2, 3. 이렇게 나눈 거잖아. 내가 은연중에 머릿속으로.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거의 한계가 뭐냐면 원소가 한 20개 돼. 그럼 못 만들죠. 만들다 죽어버리는 거지.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 수 있다는 건 이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뽑는 게 아니라 뽑히는 애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동시에 뽑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2라는 애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3이라고 하는 애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이건데. 자, 1이라는 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2라는 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3이라는 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그럼 이 경우는 이건 셋 다 들어간 거지. 그래서 1, 2, 3. 요건 두 개만 들어간 거지. 3은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1, 2. 그죠? 요거는 1, 3만 들어간 거고, 요거는 1만 들어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요 5x만 따라서 이렇게 쭉 쓰면 여기 원소가 다 되네. 부분집합이 다 되네. 그지? 그러면 요게 총 몇 개야, 지금? 여기서 두 가지, 그 한 가지에 또 두 가지, 그 한 가지에 또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의 3승계죠. 그럼 내가 원소가 n개가 있다. 그럼 n개가 있으면 2가 n번 곱해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2n개라는 게 나와요. 오케이? 책 같은 데 보면 여기 이제 공식처럼 나와 있지. 근데 이거 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머릿속엔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원소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어. 그지? 자, A가 1, 2, 3이 있는데 A의 부분집합 중 1은 반드시 들어가고 3은 반드시 안 들어가래. 그지? 그럼 1은 들어가는 경우밖에 없지. 2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3은 반드시 들어가지 말래매. 그러면 요거 두 개 하면 1, 2고 요거 하면 1, 2죠. 그럼 여기선 몇 가지 있었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죠. 여기선 두 가지, 여기선 또 그거에 한 가지. 그래서 두 개의 부분집합이 나오는 거지. 오케이? 뭐 책 같은 데 보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n개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러면 2의 m승 마이너스 m승 뭐 이렇게. 그런 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전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저걸 그려서 언급이 돼 있는 애들은 경우의 수가 한 가지야. 그지? 뭐 들어가라고 그래도 한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도 한 가지야. 그지? 근데 언급이 안 된 애들은 무조건 두 가지가 생기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지? 그렇게 해서 머릿속으로 저걸 그려서 해보면 다 따질 수 있어요. 이게 또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요 집합의 개념을 그대로 이제 뒤로 가면 뭘 배우냐면 우리가 약수배수를 배울 거야. 그럼 약수배수의 개수를 따질 때도 요거하고 똑같은 개념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 중에서 이제 진짜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요런 애가 있었어. 그지? 원래 집합이 1, 2, 3인데 1, 2, 3도 부분이래. 이건 좀 그렇잖아. 말하기가. 그쵸? 부분이면 왠지 좀 더 작아야 될 것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애를 뺀 나머지를 진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부분. 진짜 작은 애들. 진짜 부분집합들만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 2, 3, 4에 1, 2는 요건 진부분집합이 맞죠. 그죠? 근데 얘는 얘 포함되긴 하지만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진부분집합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진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총 개수를 세라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 하나를 빼준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래서 이제 집합에 대한 얘기를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나머지 뭐 교집합이니 뭐 이런 것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는데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선생님이 좀 편리한 거 하나를 알려줄게.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A, 교집합 B에 3개짜리가 있다고 칠게. 여집합에 뭐 합집합에 C를 구해라. 뭐 이랬어.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죠. 근데 그림을 그리면 헷갈리니까 뭘 하냐면 구역에다가 번호를 매겨버려. 어차피 구역에다 번호를 매겨도 되잖아.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들어갈 거니까 내가 원소를 하나씩만 주는 거야. 하나씩만 임의로.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오케이? 자, 애교집합비 몇 번? 3번, 4번이죠. 그래 안 그래? 애교집합비가 여기 3번하고 4번이잖아. 그거의 여집합하고 C는 몇 번? 4, 5, 7, 8번. 그치? 4, 5, 7, 8번. 4, 5, 7, 8번. 그러면 3번, 4번 빼고 나머지 다래매. 그럼 써. 1, 2, 3, 4 빼고 5, 6, 7, 8 쓰고 합집합 4, 5, 7, 8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지? 그럼 다 합쳐봐 그러면 1, 2, 4, 5, 6, 7, 8이 되죠. 그죠? 그래놓고 칠하면 돼. 1번 그 다음에 2번 칠하고
3번 칠하면 안 되지. 4번 칠하지, 5번 칠하지, 6번, 7번, 8번 이렇게 칠하지.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우리가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하고 막 이게 두 번 칠했는지 세 번 칠했는지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에다가 원소를 하나씩만 넣어주자고. 하나씩만 넣어주면 그 구역을 다 대표하는 거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뭐 책에 나오는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니 뭐 무슨 법칙이니 나와 있지만 그건 뭐 다 뭐 그다지 그렇게 쓸모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냥 벤 다이어그램만 똑바로 그릴 수 있으면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래서 다 한 번씩은 해봐.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책에 있는 것들.